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카페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인근에 있는 사장들을 상대로 난동을 피웠다는 주장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는 SUV 차량을 본인의 차로 막아 세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 방송. 자, 정말 9월이 되자마자 날씨도 확실히 선선해지고 말이죠.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주점 겸 상점에 들어와서 술을 박스째로 좀 살게요 해놓고 주인의 이목을 돌린 뒤에 담배 4갑을 저렇게 훔쳐서 달아난 이 담배 도둑. 올 초 제보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세상에 성북경찰서, 서울 성북경찰서 남기훈 형사 6개월간의 집념 끝에 광화문에서 노숙하고 있던 저 도둑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역시도 고작 담배 도둑 경찰이 뭐 얼마나 신경을 쓸까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놀라셨다고 하네요. 자, 남 형사님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29일 광주터미널 고궁 담양 숯불갈비 사장님 군인이라고 밥값도 절반만 받아주시고 푸짐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권동현님. 자, 어제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던 오리를 구하기 위해서 차도로 뛰어든 우리 신랑 오성은 씨 위험해 하지만 당신 멋있어 하신 안송이님. 자, 경기 시흥의 한 애견 카페입니다. 입장료도 따로 내는데 이게 15,000원 무려 2인분 순대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신 박현희님. 못 믿겠습니다. 자, 16년간 주위에 사랑만을 남겼던 예삐가 지난 29일 편안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예삐야 하신 박선혜님. 아이고. 자, 부산의 손현수님, 노영아 권사님, 염정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나도 거지, 너도 거지. 자, 오늘 여기저기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큰 논란을 낳고 있는 한 장의 사진 제보 만나보시죠. 자, 자신을 아파트 자치회장이라고 소개를 한 이 사람, 갑자기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거지입니다 고백을 하더니 대뜸 여러분들은 모두 돈 많은 부자라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 나만 거지예요? 하더니 내가 관리비 아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뭔 소리냐고요? 담배 때문 아닙니까? 담배 때문. 아무 곳에나 버리면 누가 담배꽁초 치우나요? 바로 이거 청소 용역입니다. 청소 용역비 관리비에서 나간다고요. 집 한 채 없어서 여기 온 거지들이라면 거지답게 아끼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거지가 이기적이면 쪽팔리는 겁니다. 와. 자, 줄여서 얘기하면 담배 함부로 버리지 마라. 관리비 부담이 는다라면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나 거지, 너도 거지. 거지는 거지답게 아끼면서 이렇게 말하면 듣기 좀 그렇잖아요. 네, 경기 화성의 한 임대아파트의 게시판에 붙은 게시물인데요. 이 제보하신 분은 이걸 이제 입주민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게시물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이 게시물을 붙인 사람은 자치회장이 맞고요. 관리사무소 직위는 없는 걸로 봐서 관리사무소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게시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입주민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 게시물을 보는 아이들도 너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담배꽁초 치우자는 이 단단한 말을 왜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여기에 사시다가도 정말 훨씬 더 잘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집은 임대 아파트에 사시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혼자의 생각을 이렇게 자치회장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너무 많은 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으실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임대 아파트 사는 게 거지입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력 이런 차이를 가지고
뭐 신문처럼 이렇게 나눠서 결국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온 것이고요. 이걸 뭐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랄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쓰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까지 저렇게 맞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거나 아무것도 능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만 임대 아파트 사시는 건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좀 비하하는 생각부터 좀 버리셔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존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사람 또 혹시 저런 곳에 사는 분들 가지고 또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고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쓰레기만 버리고 붕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앞에 잠시 스톱한 저 여성 운전자, 운전석을 계속 뒤적이면서 자, 편의점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을 막 슉슉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더 버릴 거 없나 하던 바로 그때 편의점 사장님 등장. 아주머니, 남의 가게 쓰레기통에 뭐 하는 짓이에요? 몰라, 안 들려. 자, 열받은 사장님, 이거 막 꺼내, 자, 이거 도로 가져가셔 하자. 어머머머, 이 아저씨 진짜 웃겨 하면서 막 옥신각신 하고 있죠. 자, 급기야, 사장님 손을 팍 뿌리치더니, 나 간다. 네가 치워, 부.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최소한 껌 한 통이라도 사주면서 쓰레기를 버리든지 해야지. 누군 흙 파가지고 종량제 봉투 삽니까? 네, 경기도 용인에서 편의점을 14년째 운영 중인 사장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지난 7월 21일 오후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편의점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개인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건데요. 보신 것처럼 편의점 고객도 아니었고 소시지, 빵 이런 걸 먹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고 갔던 거라고 합니다. 제보자가 편의점에서 나온 쓰레기를 넣는 곳이지 동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성이 셀프 세차장에 가서도 버리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만류를 해도 무시를 하고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면서 붙잡았더니요. 보신 것처럼 뿌리치면서 문을 닫아버렸고요. 제보자가 버린 쓰레기 일부를 차량 안으로 넣었더니 되돌아와서 쓰레기 꼭 다시 버릴 거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화가 난 제보자가 차에 탄 여성의 손목을 일단 붙잡았는데 차량은 그대로 20m 정도 질주를 해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댓글창에, 채팅창에 말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지라고 하십니다. 거짓입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냥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렇게 감으로써 끌려갔죠. 우리 이 주인이, 편의점 주인이. 그래서 턱하고 어깨하고 무릎을 다치게 됩니다. 많이 다치셨어. 결국 교통사고가 난 거고요. 결국 특수폭행 뺑소니로 지금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얼마 안 있으니까 본인도 고소당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손목을 잡았는데 그거를 폭행으로 여성이 이 사장님을 고소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사장님 말씀은 딱 이렇죠. 그냥 뭘 사고 버리든지 아니면 좀 얘기라도 좀 죄송한 좀 그럼요.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양해만 구했으면 저거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쓰레기를 버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차로 도망가고 쓰레기통 그게 쓰레기 비용 얼마 든다고 저런 행동을 합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좀 처벌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폭행으로 또 고소했던 부분 저는 이게 무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점 나쁜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소리 버럭버럭 지른 거 하고 뺑소니 친 거 하고 특수폭행 위험한 그 자동차로 사람을 치려고 했던 그런 등등 좀 처벌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선풍기 때문에 죽을 뻔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컴백. 띠띠띠띠 비번 누르고 문을 오픈한. 이거 뭐야? 불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틈으로 지금 막 연기가 막 확 나오죠. 순식간에 복도에 연기가 가득 들어차는데 자, 바깥으로 불붙은 짐이 저렇게 휙휙휙 막 나오죠. 자, 이번에는 빨랫대를 끌고 나와서 불을 끄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연기에 복도가 온통 뿌였습니다. 저게 딱 3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난 8월 20일 전남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끼고 흡연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 선풍기 부근에서 이렇게 불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보자가 서둘러서 옷가지와 신발로 불을 껐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약한 화상을 입었고 약 330만 원 정도의 피해도 입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소방서의 화재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작동 중이던 선풍기 전선에서 달라크니라고 이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고 거기에서 불꽃이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풍기는 산지 한 40일 정도밖에 안 지났대요. 그래서 제품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깨어 있을 때 저랬으니 망정이지 자고 있을 때 불났어. 아 이거 목숨도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게요. 근데 그 책임 소재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선풍기 이 제보자분 주장입니다만 여러 군데가 뭐 제조사도 있고 판매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판매사에 먼저 연락을 했더니 판매사 측에서 우리가 8만 대 이상을 팔았는데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보상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걸어오면 응대를 할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건 제보자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제보자분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최소한의 저 피해 직접적인 피해만 요구하고 있는데 뭐 한국서부자원 같은 데 연락을 해봐도 일단 판매사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딱히 방법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걸 뭐 민사소송 외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적어도 소방서에서 그렇게 추정을 했다라고 한다는 그런 어떤 뭐 서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판매사 측에서도 혹시라도 진짜로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좀 알아보는 정도의 성의는 보였다라면 낫지 않았을까. 일방적으로 그냥 또 손에 물려 무조건 소송만 걸어라 이렇게 한 건 정말 무책임해 보이긴 합니다.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신박한 캔 압축입니다. 자, 정말 충격적인 영상,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도로 한가운데 쏟아져 있는 캔을 발로 쓱쓱 저렇게 한 곳으로 가지런히 모아둡니다. 그러더니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캔을 주워가지고요. 자, 휙휙 옆으로 막 던지죠. 자, 잠시 후 버스가 휙 지나가자 깔아놓은 캔들이 꽉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막 잘했어 막 버스를 향해서 손짓까지 하죠. 자, 차들이 지나가든 말든 아랑곳 않고 다 압축된 캔들을 툭툭 차서 한 곳에 모으더니 이제는 쪼그려 앉아서 하나하나 봉투에 담아 넣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자, 박 변호사님, 예. 한 가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글 간판도 보이고 서울 시내버스 비슷한 것도 지나고 있지만 여긴 한국이 아니다. 특히 서울이 아니다. 그냥 닮은 곳일 뿐이다. 자랑스럽게 외쳐주십시오. 네, 한국 자동차들도 막 지나가고 있죠. 너무 서울입니다. 바로 한국 서울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서울 성북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아마 찍은 걸로 보입니다. 아마 저 노인은 폐기물 같은 거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사람을 보이는데 캔 같은 거를 좀 부피를 줄여서 처리하면 본인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캔을 자동차 밑에 놔두고 타이어로 깔아가면서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아, 발로 하지 않고 발로 또 밀어 넣어요. 발로 밀어 넣는데 두 가지 문제죠. 발로 밀어 넣다 발이 으스러질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발로 캔을 이렇게 발로 하면 밟아서 힘이 부족하니까 본인이 자동차의 힘을 아니 버스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저런 식으로 하다가 본인 발도 위험할 수 있지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타이어 펑크 날 수 있습니다. 맞아. 왜냐하면 이 캔 같은 경우는 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 요철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났습니다. 막 버스 일로 오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거 본인도 다칠 수 있고 타이어 펑크 날 수 있는데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보를 한 것입니다. 아유 그냥 발로 밟아서 버려. 아유 저거 뭐 부피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냥 온 걸로 가져가세요. 그래. 아유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연분만 강요하는 친정 엄마입니다. 아, 제목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연분만을 강요하는 친정 어머니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30대 여성으로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또래 직장 동료가 자연분만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되게 힘들게 응급 제왕 수술로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사연자는 일찍부터 제왕절개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부모와 친정아빠는 아이 가진 것 자체가 축복이다. 네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최고다라면서 사연자를 존중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반전이 문제가 친정엄마인데요. 자연분만 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분만을 해야 모성애가 생긴다면서 일장연설을 했다고 하고요. 직장 동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도 계속해서 자연분만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연자는 아니 시부모도 존중을 해주는데 어떻게 엄마가 이러냐 이렇게 따졌더니 친정엄마는 엄마와 시부모를 비교하는 거냐 이러면서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 후로 친정엄마는 사연자에게 반찬도 안 챙겨주고 전화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동안 친정엄마랑 큰 충돌 없이 지내서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의 말대로 자연분만을 시도라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선택대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정엄마입니다. 으이그 다해 이거사 이 바보 같은 거사 아무렴 애미가 딸내미 몸 상하라고 그런 말을 하겠냐. 아이고 진짜. 야 일단 자연분만하면 출산할 땐 좀 고통스러워도 이 출혈량이 적어서 빠르게 회복하는 데다가 합병증 걸릴 위험이 없어요. 식사도 바로 할 수 있고 아기랑 정서적인 유대감이 커질 수 있단 말이다. 엄마가 다 경험한 걸 해서 하는 말이 그걸 못 믿냐. 아이고 동그라미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쟤는 정말 방송을 위해서 마지못해. 그러니까. 방송을 위해서 그래도, 헌신하시는 네. 자 다음 사연자 딸이에요. 엄마 박상희 여사 이거 내 몸이고 뱃속에 얘 내 거야 내 새끼야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해. 출산 이후 요실금 발생 확률도 확 적고 수술 날짜를 잡고 출산하니까 심리적인 부담감도 훨씬 덜한데 무엇보다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제왕절개하면 산모랑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기요. 엄마 진짜 너무 구식이다. 엄마 출산하던 때랑 달라요. X입니다. 자, 박 변호사. 전 X를 들긴 들었지만 이 판단 둘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의사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가 이거는 안 된다. 제왕절개를 합시다라 하면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연분만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런 판단이 이제 좀 곤란하다. 고했을 때 굳이 어렵다면 이 산모인 이제 이 딸이 생각하는 제왕절개를 얘기를 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의료적 아이의 건강이라든지 또 산모의 건강 이게 기본 아닙니까? 자, 양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건 산모의 선택권 아닐까요? 사실 이거 뭐 우리 헌법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 그 임신 중단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도 논의가 됐던 그런 것이고요. 의료적으로 어느 쪽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산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친정어머님이 보기엔 넘쳐가지고 배가 너무 부르셨어요. 요즘에 얼마 전 통계 보니까 20대, 40대 남녀 구분 없이 아예 안 가지겠다고 하는 인구가 43%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손주가 생기는 그런 기쁜 일인데 어디 그걸 가지고 지금 그걸 자연분만을 강요를 해요. 아유, 저 친정어머님 너무 보기 있게 오셨네. 자, 백다현 아나운서 본인 의견. 저도 의사의 판단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사연자와 아이의 안전과 이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자연분만을 권하시는 게 기본이죠. 왜냐하면 그게 더 건강에 두고두고 좋으니까. 근데 저도 손들려고 하기 그 직전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극심한 두려움인 거를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울 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게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왕절개에 손을 들려고 했는데 순간 아니 만약에 이 질문자를 내가 정말 내 딸이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연분만을 하되 저도 그랬는데 부분 무통분만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아픔을 다 겪게 하지 않고 무통분만 시술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타격이 별로 없으면서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분만을 하다가도 이게 아이가 안 나온다거나 몸에 약간 너무 타격이 있을 때 제왕절개로 많이 이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딸의 건강만 생각했을 때 이 친정엄마의 마음이 딸과 아이의 건강 위주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김희진 님은 자연분만하고 50일 동안 고생한 친구 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라고 하셨고요. 은빛 두꺼비 님, 그냥 시어머니를 엄마로 모시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스카이 장장님은 의사와 상담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충남 논산의 이정훈님 보고 계시죠? 자, 지난 30일 금요일 밤 10시쯤 운동을 마치고 집 앞 놀이터를 지나는데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 그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자, 주변에는 인기척도 없는데 무려 10초간 순간 사건 반장 보내야지 해서 폰을 꺼내서 촬영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바로 저렇게 말이죠. 자, 더 오래 찍을까 하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에 서둘러 귀가하셨다는 거죠. 자, 집에 와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데 아니 이럴 수가! 그네 쪽에만 뭔가 뿌연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좀 뿌옇죠? 저희가 이거 편집한 거 아닙니다. 자, 그네 주변과 그네 쪽 비교해 보시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카페 안으로 터벅터벅 들어오는 한 청년. 그리고 그 앞에선 중년의 남성은 서로 몸을 맞댄 채로 기싸움을 벌이는데요. 이 두 사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밀치고 잡아 넘어뜨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청년도 다가와서 남성을 발로 차기도 하는데요. 대나 카페에서 벌어진 난투극.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골목에 뭉쳐다니는 어떤 무리들 때문에 이 골머리를 앓는다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대구 남구에서 8년째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제보를 주셨는데요. 이분은 이 골목 상인들을 대표하는 상인 회장을 또 4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카페로 어느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카페를 두리번 대더니 그때부터 이제 대뜸 욕설을 하고 제보자한테 다가왔고 이제 서로 밀치고 싸우고 하면서 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청년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까지 들어와서 발길질을 더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제보자께서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들이 갑자기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께서는 완강했고 그러자 이제 다시 또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했고요. 중요한 건 제보자와 몸싸움을 벌인 이 청년들의 나이 고작 16세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16살짜리들이 들어와가지고 대뜸 사장님한테 시비를 걸었고 사장님 역시 이걸 참지 못해서 저렇게 보신 것처럼 몸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이 화를 참지 못하고 팡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일주일 전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발단이 되는 게 인근의 매장에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고 점원이랑도 인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제 누군가가 돈을 카운터에 던지면서 잔돈을 바꿔달라라고 이제 무례하고 위협적으로 반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주 드신 어르신인가 하고 이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근처 상권에서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던 촉법 소년들 중에서 2명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다시 돌아왔으면은 조용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스톱거리를 나 저 돼지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사고 쳐서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야 니들 조용히 살아. 어른으로서 그렇게 딱 충고를 하자 저짓을 했다는 건데 자 이건 그러면 전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요. 폭행 사건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도 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인근 매장에서 만났는데 어린 여성 점원에게 반말을 쓰면서 무례하고 위협적으로 돈을 계산대에 휙 집어던지면서 잔돈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처음에는 이 약주를 드신 어르신인 줄 알고 그러시지 말라고 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평소에 동네에서 유명했던 촉법 소년들이었던 거죠. 제보자가 한마디를 했더니요. 소년들이 되레 좀 쌍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볼일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제보자의 카페로 진짜로 찾아온 겁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소년들은 매장을 빠져나온 제보자를 쫓아와서요. 계속 욕을 하고 뒷골목 가서 한번 붙자 한 주먹이면 끝난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또.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신랑이 입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이들 다 떠난 뒤에야 왔고요. 경찰의 CCTV 보고는 이건 그냥 쌍방폭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쯤에 찾아와서는 밖에서 나 당신 쳐다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손짓을 하고 주먹도 으쓱하고 이렇게 들이대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며칠 뒤에부터는 이제 찾아와가지고 뭐 저렇게 창 밖에서 위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무리들이 보이시죠? 눈을 이렇게 향해서 쳐다보겠다. 그리고 주먹질도 했습니다. 자, 뭐 저랑 똑같이 하고 있네요, 진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때로 지어서 이렇게 무리가 와서 가게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일부러 피우고 있고요. 연기 내뿜고 있고 손님들, 특히 이제 뭐 카페에 여성 손님이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 맛없어, 뭐 비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영업방해 아니냐라고 하면 경찰은 또 불러다가 뭐 훈계 정도에서 그치고 말고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진짜 이 양 무슨 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남의 영업장 입구에 딱 서가지고 여기 장사 안 하니까 저리 가요. 막 그 짓을 16살짜리들이 했다는 겁니다. 예? 자, 문제는 말이죠. 이 녀석들이 밤낮 할 것 없이 골목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저 짓을 하는데 그 피해가 비단 이 사장님 뿐이겠느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포의 아이들. 네, 공포의 아이돌 아니고 아이들입니다. 공포의 아이들. 이 골목에서는 이 아이들이 공포를 유발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고깃집에 갔던 적이 있는데 고기를 시켜 먹고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깃값을 내지 않으니까 아마 사장님이 그러면 뭐 계좌번호라든지 전화 같은 거 남겨두고 가라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동안 그 돈을 갚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좌 이체를 하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상인 회장의 도움으로 인근 미용실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과 대동해서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 가게에 와서 사람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이야기에 따르면 술을 또 시켜 먹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미성년자니까 영업정지를 받게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또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또 칼을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입은 피해만 봐도 폭행, 협박, 영업방해, 먹튀. 자, 더 이상 얘네들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보자 그리고 상인들의 속을 더 진짜 속 터지게 하는 건 바로 경찰들의 태도였다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시죠. 사건 이후에 좀 협박이라든가 바깥에서 그렇게 무리지어가지고 저희 매장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또 영업방해도 받고 있다 보니까 경찰 출동했을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박죄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뭐 일부 경찰의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남자끼리는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걔가 저한테 뭐 네가 무슨 명탐정 코난이냐 그래서 막 욕설을 하고 이러는데 걔한테는 돌려 이제 야 아무개 인마 라면서 이제 등을 토닥이면서 달래더라고요. 도리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애들 입장에서 더 기고면상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고를 쳐도 제가 혼나고 나는 괜찮네. 아니 어떻게 살아 도대체. 지금 제보자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 촉법소년들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그런 직접적인 어떤 뭐 협박 같은 게 있어도 이 정도로는 남자들끼리 이거 뭐 이렇게 협박이라고 볼 정도가 아니다, 위협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꾸짖어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해도 엠마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에 그치고 훈계해서 끝나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와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제보자인 어른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기고만장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제보자 그리고 상인분들 저 동네 상인분들이 얘네들 전적이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 전부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비행은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이었던 3, 4년 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동네에서 몰려다니면서 우통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거나 대놓고 골목에서 담배를 피는 건 기본이고요. 다들 자는 한밤중에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때만 해도 어른들이 혼내면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클수록 점점 심각해졌다고 해요. 진짜 저 때만 해도 사진 보니까 어린 티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 3년 전에는 이 아이들 67명이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 하나만 시켜놓고 바닥에 침을 뱉고 시끄럽게 떠들고 고성을 지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점장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몇 시간 후에 그 아이들이 술에 취해 와서는 어린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네가 찔렀냐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점장이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처벌 근거가 안 된다면서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점장은 이 일로 카페를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저 핏덩이 같은 녀석들이 이제 몇 년 지나면서 몸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니까 이 이 악행도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상인분들은.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불안한 상태죠. 이게 사실 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전상이 혼자 있는 데는 불안한 거죠. 또 요즘 많이 늘었더라고. 무리가 7명, 8명씩 뭉쳐다니면서 동네 아나무인이죠. 제가 여기 한 십몇 년을 갖다가 장사했지만 CCTV 없이 장사를 그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 때문에 CCTV 달고 익하고 있었기에 지금 이거 불안해가지고. 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구 남구 대명동입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예, 대구 남부경찰서 김상열 서장님, 진짜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장사 어떻게 해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불경기에 장사도 어려운데 얘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이미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오고 싶겠어요. 손님들도 안전한 곳에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싶죠. 그런데다가 이제 10년 동안 CCTV 없이 저 장사를 해오신 분이 이번엔 CCTV를 달면서 그래도 얘네가 또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상인들이 다 모여서 전체 회의를 했고 앞으로는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구의원에게도 민원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고 경찰들도 이제 제작진과의 통화에서는 아이들 예의 주시하겠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할 예정이라고는 밝혔습니다. 제보자와 상인들 처벌도 해야 되고 아이들 계도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대구 남부경찰서 김상열 서장님 뭔가 좀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많이 댕겼던 골목이긴 합니다. 대구 대명동. 우리 땐 저런 게 저런 아이들이 없었는데 사실은 말을 안 들으면 처벌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촉법도 아니에요. 이제 시간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고 몰려댕기면서 공동으로 행동을 하면 공동폭행이라든지 협박죄 이런 거 성립할 수 있으니까 업무방해죄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걸 공권력 집행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조폭들 하는 거 그대로 그냥 지금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린 것들. 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는 SUV 차량을 본인의 차로 막아 세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일주일 전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네, 제보자는 지난달 26일에 월요일 아침 8시 49분쯤에 성남 장원 고속도로에서 성남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선을 달리던 한 SUV 차량이 계속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이받으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졸음 운전인가 싶었지만 나중에는 거의 중앙 분리대를 차로 긁으면서 주행을 하는 거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또 SUV 차량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 이 제보자가 본인의 차량으로 이 해당 차량을 막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졸음운전이면 한번 이렇게 팍 하면 진짜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저러잖아요. 자, 차량 블랙박스에는 당시 상황 아까 보신 것처럼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전방에 이제 흰색 차량 한 대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졸음운전인가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의 가까이 오니까 이 차량이 제 차선으로 끼어드는 거죠. 그러자마자 그 차가 중앙분리대를 박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 차가 다시 중앙분리대를 또 박기 시작하는데 이게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위급사항인 것 같아서 일단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고 최대한 따라가려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차가 계속 중앙분리대를 계속 박으면서 가고 있었고요. 파편들 날아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의식을 잃은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세우지 못하면 또 저기 직진 코스에서 또 막 달려갈 것 같은 거예요. 차선 변경 시도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때 차량을 딱 막은 거죠. 세상에 저 차를 본인 차로 막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셨을 때는 저 차가 얼마나 속도가 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제보자분에 따르면 시속 100km를 넘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잡을 때 최고 속도는 140km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파편이 계속 날리니까 뒤로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2차로, 3차로로 가면서 이제 경찰하고 계속 통화를 했고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좀 구워진 구간에서 시속 60에서 80km 정도로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 놓치면 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하. 자신의 차로 저걸 막아 세웠던 겁니다. 세상에. 다행히 제보자분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량 수리비만 한 260만 원 가량이 나왔다고 하네요. 박 교수님, 저 사고 차량 도대체 왜 저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긴급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차를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본닛을 밟고 뛰어가셔서 이 사람을 구하려고 막 했는데 보니까 의식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문도 당연히 닫혀 있는데 뭔가 이러고 봤더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정황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운전자는 정신을 잃었으니까 병원으로 실려는 갔어요. 생명엔 다행히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저 사고 차량을 본인이 경찰을 타고 있었는데 그걸로 막으신 겁니다. 세상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 이후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험 처리 안 돼요.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또 이제 심정지나 아니면 뭐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이제 쓰러지면 사실 그게 면책 사항은 아니니까 보통 그게 보험 처리가 될 거잖아요. 제가 이제 뭐 그 차량에 있으신 분이 뭐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구한 건 아니니까 구조를 하고 보니 이제 뭐 어쨌든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 이제 면책이다.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래서 뭐 자차를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자차의 경우에는 또 제가 고의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는 못 해준다. 뭐 이 입장인 거고. 박 변호사님, 좀 해줘라 좀. 진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보험 약관에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보험 사고는 고의적 사고면 안 돼요. 과실 교통사고여야 되고 이 가능한데 또 면책의 약관에 항상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 했을 때 이런 경우는 보험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걸린 거예요. 첫 번째, SUV 차량은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한 게 보이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해당하게 되고요. 또 지금 이 차량, 이 지금 앞에 막았던 우리 제보자 차량은 가서 이제 막았는데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고의적으로. 이거 가서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 사고 낸 거기 때문에 자기 차량 손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래도 좀 해줘라 좀. 아니 저는 사실 제보자분의 보험사의 해석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험사고는 뭐냐면 고의로 사고로 일으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차에 대해서 당신 지금 고객의 차를 보상해 줄 수 없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저거를 사고로 일으킨 거라고 꼭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저거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행위가 교통사고의 고의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저게 교통사고의 고의라고만 좁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까지 좁게 해석할 때는 주로 형사처벌을 할 때는 엄격하게 따지는 건데 저 경우에는 이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게 나섰던 거 자기 생명을 걸고 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저렇게 그리고 저는 보험사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해줬다고 해서 전례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다른 사람 사고 막기 위해서 내 차 망가서 저렇게 할 거 안 그래요. 맞아. 저거 해주고 오히려 보험회사에서 미담으로 홍보용으로 쓰세요. 저는 훨씬 더 해줄 것 같아요. 맞아. 네, 해주세요 좀. 자, 뭐 그건 그렇고 일단 SUV 차량 그 운전자 일단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작진이 이천경찰서에서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 SUV 차량 운전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조금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의 차로 SUV 차량을 막아선 제보자에 대해서는요. 이천경찰서에서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말씀 드리신 것처럼 수리비도 내돈내산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의 그렇게 갈 거예요. 저희가 암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보험사는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 저 같으면 안 하죠. 여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변에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저를 많이 다 걱정을 해주셨고요. 이번 일도 뭐 어떤 생각을 하고 했던 건 아니고 행동이 바로 그냥 나왔던 거라서 아마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또 할 것 같습니다. 그 상대 차량이 어떤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구조를 하고 보니까 안타까운 좀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병원에 지금 아직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좀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수님 저 와중에도 지금 그냥 그분 지금 걱정하고 계셔. 그러니까요. 네. 아, 이분 진짜 한번 어떤 분인지 뵙고 싶네요. 네. 이게 지금 거의 행동이 바로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우리 아이가 위기에 처해 있다든가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든가 할 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수준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진 보면 지금 막은 차량이 경차예요. 그럼 본인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이런 의인이 있구나, 정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런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흐뭇하네요. 양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 광고에서 차라리 그냥 보험사.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게 꼭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런 일에 있어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누가 앞다퉈서 나도 남 돕기 위해서 내 몸 던져서 차 망가뜨릴래 이렇게 따라할 사람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따라해. 그러니까 이거 경찰서에서 감사장도 받았으니까 홍보용으로 쓰세요. 훌륭한 사례. 저는- 그리고 보험 광고 하세요. 이 말씀 드릴 네, 네. 차량 회사에서 아, 작은 차지만 경차지만 오. SUV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차 이렇게 경차지만 튼튼하다. 해보세요. 어. 어이구 가고 있네. 모닝이네? 아니,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아, 네. 아무튼 뭐 보험사가 됐든 차 회사가 됐든 이분 이렇게 두실 겁니까 이거? 예.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들과 함께 시부모님의 집을 찾아간 여성. 몇 년 동안 발길을 끊었다가 오랜만에 방문한 건데요. 이때 한 여성이 나타나서 모자에게 소금을 뿌립니다. 당장 나가라며 욕설까지 하는데요.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더 망설이셨다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분이 한 20년 전에 결혼하신 50대 여성이십니다. 그리고 결혼하시고 한 아들을 낳으셨는데 아들이 3살 정도 됐을 때 남편분이 그 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셨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혼자 이제 이른바 워킹맘으로 친정에 돌아가셔서 아이를 잘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들이 한 10살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의 누나분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 포기각서에도 도장 좀 찍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분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상속 포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죽은 남편의 몫으로 10살짜리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된 건데 그 돈이 꽤나 됐다고요. 네, 시아버지 명의 앞으로 시골에 땅이 몇천 평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당시 이런 사실을 숨긴 채로 시골에 땅이 좀 있는데 어차피 다 헐값이다. 상속 포기를 하면 성심껏 조카 치료비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10살 아들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투병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아들도 아프고 재산 싸움에 신경 쓸 여력도 없다 보니까 상속 포기를 결정했는데 이 시누이 치료비는커녕 10원 한 푼도 안 줬다고 합니다. 여성이 참고 참다가 몇 년 뒤에 연락을 해봤지만 시누이는 땅 아직 안 팔렸다. 왜 이렇게 재촉하냐 이러면서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하고요. 여성은 수치심이며 불쾌감을 느꼈고 더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전해 듣기로는 이 시아버지의 땅이 재개발을 통해서 무려 땅값만 20억 원 가량을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20억, 뭐 정말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이 희귀병을 앓던 아들이 정말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대요. 그래서 그냥 잊으실 수 있었대. 자, 그런데 10년 뒤 또 다른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10년간 지금 보험일 같은 거 하면서 아이를 잘 키워서 명문대학까지 보냈는데 또 다른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좀 가보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보질 못했고 20살 된 이 대학교 들어간 아들이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성이 오랜만에 시가에 함께 찾아갔다고 하고요. 빈집인 거로 생각하고 할머니 흔적 보여주려고 옆을 돌았는데 이때 갑자기 한 여성이 나타나서
소금을 뿌리면서 아니 시부모 돈놀이를 왔냐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소금 뿌린 여자 누굽니까? 네, 바로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였어요. 이 신우이가 이렇게 화가 난리가 별로 없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부모님이 살던 집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고가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정치인도 많이 살고 재벌도 사는 유명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우이는 나는 부고 소식을 알렸는데 저 여자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 분명히 우리 재산을 노리고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난동을 부린 거예요. 이 신우이가 이 집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신우이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더니 너무 공손하게 며칠 전에는 우리 애 엄마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화를 낸 것 같다. 당연하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뭐라고 이어서 얘기를 하냐면 예. 이번에도 상속 포기를 해주시면 예전 것까지 합쳐서 좀 후하게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상당히 똘똘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의 정당한 몫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신우이라는 사람이 이 사연자 아들의 대학교까지 찾아갔다면서요. 네,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여동생 그러니까 작은 시누이까지 데리고 조카의 학과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성은 바로 시누이들과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 시누이들이 조카에게 상속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라고 조건.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낸 남동생의 20년치 제사상 값 그리고 아버지의 10년 제사상 값을 내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시어머니 몫까지 3명의 제사를 설날, 추석, 기제사까지 각각 3번씩 총 9번을 지낼 거니까 앞으로 치를 30년치 장례 제사비까지 미리 계산해달라는 겁니다. 야, 네 남편 제사 우리가 지냈어. 그러니까 앞으로 지낼 것까지 다 미리 계산해서 돈 줘. 이게 뭔 소리? 그걸 아니 남동생 제사를 왜 지들이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지내. 그러게 믿기가 참 어렵죠. 게다가 이 제보자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게 시누이들이 다 기독교라서 제사를 지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에게까지 이거 너 빨리 포기하라고 그렇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상속받으려면 3억 제사값을 내라는 시누이 아들이 상속 포기하는 게 왜 포기해? 이유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좀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보긴 받아봐야 되는데 손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권리를 받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상속 포기할 필요 없고요. 정당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한다든지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저거요. 경매 넘긴다고 하면 바로 내놓을 거예요. 진짜. 경매 넘겨서 분할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20억 가량이면 7억 원 가량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등기까지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요. 이 제보자분이 혹시 법적으로 잘 모르신다는 걸 약점으로 잡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넘어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교수님. 네, 무슨 고모들이 이럽니까 도대체. 이 희귀병을 앓고 있던 똑똑한 지금 조카가 학교도 명문대를 갔는데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죠. 엄마가 너무너무 잘 키우셨고요. 엄마하고 아드님 여기서 이제 상속 좀 봐주셔가지고 더 행복하게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그냥 상속 받으세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팜메이리 카레토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프리드라이프가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고 국가장 참여 노하우와 장래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챙기는 건 1등으로 모시고 싶어서 장래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프. 참기 힘드실걸요? 잡아서 당기는 스트레칭의 쾌감.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새롭게, 하루를 다르게. 바디프렌드 파라오네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